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향신문의 유경선 기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세계가 정말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죠. 특히나 전쟁 소식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대체 요즘에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거를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게 좀 쉬울 수 있을지 약간 반신반의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좀 믿어봐 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요즘 중동에서 뭔가 막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사실은 중동이 굉장히 뭔가 좀 전쟁이 항상 벌어지고 뭔가 좀 시끄러웠던 그런 땅이 아니냐 이렇게 좀 인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이 간략한 히스토리와 함께 요즘 상황을 같이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 이렇게 두 나라들과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이란 이 이름을 일단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요즘에 과연 이 중동 위기의 핵심이 뭐냐? 일단 5차 중동 전쟁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이 위기의 어떤 핵심이었어요. 여태까지 1차부터 4차까지의 중동 전쟁이 굉장히 좀 파괴적이었고, 굉장히 이제 많은 피해를 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5차 중동 전쟁이 벌어지는 게 아닌지를 걱정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1차부터 4차 중동 전쟁 이게 언제, 이제 왜 일어났는지 이것들을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일단 여기 1차 중동 전쟁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이름으로 하면 어떤 전쟁이냐면 이스라엘 건국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갈등의 어떤 정말 시초가 된 전쟁이라고 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 시오니즘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원래 자기네 어떤 영토가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자. 이 지금 땅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나라를 세우자. 이 건국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 땅에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그럼 2000년 전이었잖아요. 2000년 동안 사람들이 당연히 살고 있었겠죠.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몰아내고 여기다가 여기 우리나라라고 깃발을 꽂으려고 하니 당연히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1차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제 나머지 아랍 국가들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 벌어졌느냐? 1948년 5월부터 1949년 3월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등등이 참여한 전쟁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모든 어떤 갈등의 모태가 된 그런 전쟁이 아니겠느냐.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2차 중동 전쟁은 대체 왜 벌어졌느냐 하면 이때는 그 수에즈 운하가 굉장히 좀 중요한 전쟁의 주제였어요. 이 수에즈 운하 이쯤에 있죠. 이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집트가 갑자기 국유화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집트와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도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 간의 전쟁이 이제 2차 중동 전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중동 전쟁은 1956년 10월부터 1957년 3월까지 진행이 됐고요. 자, 이 전쟁 어쨌든 이스라엘 측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다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점령을 하려고 했지만 여기서는 실패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3차 중동 전쟁이 이제 또 발발을 합니다. 3차 중동 전쟁은 1967년 6월 발발을 했는데 이게 엿새 만에 전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6월 전쟁이라고도 하고 6일 전쟁이라고도 해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를 공격을 해서 엄청나게 승리를 거뒀고 이때 이 가자지구, 서안지구 점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고 나서 또 4차 전쟁이 또 벌어져요. 4차 중동 전쟁은 언제 벌어졌느냐? 1973년 10월에 벌어집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다시 기습 침공을 했어요. 사실 이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허를 찔렸어요. 왜냐하면 이 양쪽에서부터 전선이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괴멸적인 피해를 입어서 이스라엘이 이게 진짜 좀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었는데 6일 만에 반격에 성공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때 4차 중동 전쟁 때 처음으로 그 제1차 석유 파동이 전체적으로 일어나요. 오일 쇼크라고 들어보셨죠? 이 중동 국가들이 이 전쟁 때문에 이 석유를 감산을 하면서 전 세계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충격을 주기도 했었던 이 사건이 이제 4차 중동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부터 4차 중동 전쟁까지를 쭉 보시면은
항상 어디가 껴있냐? 이스라엘이 껴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제 아랍 국가 간의 이제 전쟁의 역사였다라고 이제 보셔도 좀 무리가 없어요. 다 이스라엘이 이겼고, 이스라엘이 1차부터 4차까지 전쟁을 거치면서 영토를 점점 확장을 해 나갑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게 이길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이 그 미국 정재계에 굉장히 좀 주요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이런 말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전쟁에서 이제 항상 좀 승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란의 혁명 정부, 이란 혁명 이후에 들어서 그 전에는 원래 이란에 친미국 성향의 정권이 있었죠. 혁명 이후에 이제 들어선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미국이라는 큰 사탄 옆에 작은 사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자, 그러면 4차 중동 전쟁이 이제 1976년이었고 50년 만에 이제 5차 중동 전쟁이 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이제 많았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우려가 이제 왜 나왔느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하고 이제 이란 사이에 이 갈등이 지금 여기서는 지금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이 두 영토 사이에, 두 나라 사이에 처음으로 서로의 영토를 타격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진짜로 좀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시작은 누가 먼저 했느냐? 시작은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1일 그 먼저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습을 했어요. 근데 영사관이라고 하면 이제 그 나라의 그 영토라고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란에게 굉장히 그 낮지 않은 수위의 공격을 한 거죠. 근데 그러면 대체 왜 거기를 공격을 했느냐? 이스라엘의 명분은 그거예요. 이란 혁명 수비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이슬람 무장 세력, 친이란 무장 세력이 지금 그 영사관에 이제 포진해 있다. 그거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을 감행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명이 여기서 죽었고요. 이렇고 나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영토가 타격을 당했는데. 이래서 12일 만인 4월 13일이죠. 이때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이릅니다. 본토를 직접 타격을 했어요. 사진이 아마 여기 있을 텐데 좀 보실게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자, 여기서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지금 불꽃이 보이시죠? 이게 이란이 이스라엘에 한 300발이 넘는 그 무인기와 이제 로켓을 발사를 했는데 이거를 아이언돔이라고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상대방이 발사체로 공격을 해왔을 때 우리가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그 요격 체제인데 그래서 거의 한 99% 이상 요격을 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민간인 사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유효한 타격을 입히지는 못한 그런 공격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민간인 피해도 없었고 뭐 그렇게 유효 타격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상당히 심각해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건국 이후로 어떻게 보면 이란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본토를 직접 때린 거거든요. 이러니까 이란도 굉장히 군사력이 막강한 대국이고 또 이스라엘도 굉장히 군사력이 강한데 지금 이 두 나라 사이에 이렇게 전면전이 벌어지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고 굉장히 또 가자지구 전쟁도 앞서 있고요. 이것도 이따가 후수를 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큰 전쟁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고 분위기도 아주 많이 험악해졌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19일에 또 재보복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것 역시 별로 수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민간인 인명피해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상황이 그렇게 최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이후로도 또 양국 간에 뭔가 오간다면 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또 불확실성이라는 게 언제나 있고 또 전쟁은 결국 또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계기가 또 확전을 만들어낼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황이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현지 시간으로 23일 이란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기는 했어요. 다시 한번 이란을 공격한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별로 그렇게 큰 피해 없이 오갔지만 이스라엘 정권이 아예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체 이제 양쪽에 왜 이렇게 공격은 주고받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긴장한 것에 비해서 큰 피해는 없는 것이냐 라는 게 좀 궁금해질 수가 있어요.
점점 심각해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뭐 아직 걱정할 만한 일이 벌어진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제 대체 왜 이런 것이냐? 이 체면 차리기용 공격을 양쪽이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좀 특이하죠? 둘 다 공격을 주고받았는데 딱히 피해는 없어요. 그러면 대체 왜 이렇게 서로 액션만 하는 것 같은 공격을 했을까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을 해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각자 그 내부적 사정 때문에 이렇게 어떤 외부의 위협이 존재하는 게 딱히 나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나쁘지가 않을까? 여러분 좀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무리 이 한 국가 안에서 내부적으로 정치적 갈등이 심각해도 이 외부의 적이 생기면 일단은 다들 단결을 한다. 이런 말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또 북한도 사실 뭐 그런 용도로 미사일을 좀 자주 발사하기도 하고 한다고 하죠. 또 옛날에는 뭐 부품 공작 이런 말도 있었어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말하자면 그거랑 작동 원리가 좀 비슷한데요. 이스라엘을 이제 한번 먼저 볼게요. 이스라엘의 이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 이 사람이 지금 17년째 집권 중입니다. 17년째 집권 중인데, 이 사람이 지금 정치적으로 점점 좀 정치적 생명이 위태위태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이 하나가 있고,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작년 내내 이제 뭘 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사법제도를 바꾸는데, 굉장히 그 골몰을 했어요. 사법개혁의 골자를 뜯어 보면 결국에는 이게 네타냐후 방탄법이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 굉장히 시위가 격화합니다.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거의 최대 규모의 시위라고 불릴 정도의 어떤 반정부 성격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어요. 이러니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신경이 많이 쓰였겠죠. 이거는 아직까지 전쟁 이전의 얘기예요. 이러다가 작년 10월 7일에 그 가자 지구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이 하마스, 이슬람 무장 세력이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급습을 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민간인 1,2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아마 작년 10월 뉴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뮤직 페스티벌에 가서 일상을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괴한들이 들이닥쳐서 민간인들이 사망을 하고 뭐 총격이 벌어지고 또 뭐 수백 명이 또 포로로 인질로 끌려가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러니까 더더욱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아주 큰 그 비판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사법 계약에 골몰하는 거에 조금의 품만 이 안보에 쏟았어도 이 공격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 안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비판 여론이 이제 굉장히 높았죠. 이러다가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격을 한 이후에 이란이 공격을 해왔잖아요. 이란이 반격을 해온 이후로 실제로 네타냐후의 그 아주 저공비행 중이던 지지율이 소폭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이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상황인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이란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란도 이란 내부대로 그렇게 사정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대내적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일단 아주 오랜 기간 경제 제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이란도 이란 혁명 이후에 지금 정부의 어떤 지지율이라고 할까요? 이게 굉장히 좀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해요. 투표율로 좀 이거를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투표율이 최근에 이뤄진 총선에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잡 시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게 끌려가서 구타를 당하거나 구금을 당하거나 심지어 의문사한 여성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후로 히잡 시위가 이란 내에서 벌어지게 됐는데 이것도 역시 현재 집권 세력에 대한 불만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도 지금 내부적으로 이 사람들의 좀 눈을 돌릴 만한 계기가 좀 필요했을 거예요. 이스라엘과의 갈등 상황은 이란에게 그런 기능을 일부 제공하지 않았을까라고 유추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그러는 사이 정말 문제인 곳은 어디냐 하면 역시나
가자지구입니다. 예, 가자지구. 이 가자지구, 이 지도상으로도 보시면 굉장히 작은 지역이죠. 이 가자지구 폭이 5km에서 8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5km 정도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광화문 그 사거리가 있죠. 광화문 사거리에서 동대문까지 정도의 거리가 5km 정도라고 대략 보시면 되는데 그 정도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밀집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공격을 받으면 특히나 피해가 괴멸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지역이에요. 이미 작년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벌어진 이후에 수많은 민간인 피해가 증언이 되고 있죠. 이미 비대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희생된 민간인들의 장면을 봤을 때 너무 이제 비인도적이지 않냐라는 이제 국제사회의 점점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마스의 근거지로 지목을 하면서 가자지구 남부를 지목, 라파라고 하죠. 이 지역을 공격을 하겠다라고 지금 아직도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사회는 열심히 만류하고 있고요. 심지어 미국도 이 라파는 지금 공격을 좀 하지 말아라 라고 이스라엘을 지금 뜯어 말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이 공격 의사를 별로 접을 생각이 없어 보여요. 지금 특히나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곳이 이 공격이 이제 벌어진 이후에 지금 자기가 살고 있었던 지역을 떠나 있었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돌아오면 이제 그 생활하던 곳들을 좀 볼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칸유니스라는 곳에 있는 병원인데 사실 전쟁이 벌어져도 병원은 사실 잘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그래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통 사람들이 지키는 어떤 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 병원에 이 하마스의 이 세력들이 은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병원을 이제 맹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발견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속속 들려오는데 이 병원에서 수백 구의 지금 매장된 시신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 비인도적인 상황에 대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에 대해서 이스라엘, 하마스 지금 서로 좀 책임을 좀 미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이건 우리 소행이 아니라 하마스 소행일 수도 있어. 이렇게 서로 지금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을 미루고 있고요. 그러는 한편 또 이스라엘은 여전히 가자지구에 공격을 퍼붓고 있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아기가 있죠. 이 아기가 며칠 전 이루어진 공격에서 사망한 어떤 민간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알고 봤더니 임신 30주차로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응급대원들이 병원으로 이 여성을 이송을 해서 긴급하게 제왕절개 수술을 했는데 태중에 있던 아이가 1.4kg의 상태로 이렇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모든 가족들이 죽고 없는 상태예요.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나중에 살아난다고 해도 자신의 가족은 다 전쟁에 죽고 없을 거라는 그 사실을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이 아이가 전쟁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스라엘 하마스 전투 다시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아예 이제 하마스를 섬멸을 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꺾을 것 같지가 않고요.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23일에 가자지구에 또 엄청난 공격을 가했고 또 친이란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와도 또 전선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근 벌어진 일인데 이 드론으로 레바논 남부의 어떤 항구 도시를 타격을 해서 헤즈볼라의 항공부대 고위 지휘관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이렇게 여태까지 계속 외면하지 않았어요. 계속 든든하게 이스라엘의 배후가 되어 주었는데 지금 워낙에 이 전쟁의 어떤 비인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국제적인 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미국이 전쟁 중에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겠다라고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중동 전쟁이 일단은 아까도 오일 쇼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산유국들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굉장히 경제적인 타격을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1차적으로는 그게 이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일 것이고요. 하지만 당연히 이거는 죄 없는 수많은 민간인들을 그 도탄에 빠뜨리는 전쟁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인도적 차원에서의 관심이 당연히 근본적으로는 필요할 겁니다.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국제사회 연대가 너무 절실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민사회도 팔레스타인과 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희생자 추모를 또 계속하고 있고요. 또 경과가 너무 심각해지거나 했을 때 필요한 목소리도 내고 있고요. 만약에 이 전쟁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기셨다면 이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시민사회를 찾아서
나와서 목소리를 보태는데 한번 참여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예 모르고 사느냐, 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가 모이면 또 많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면서 핵심 포인트를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그 중동 갈등, 또 중동 전쟁의 오랜 그 축에는 이스라엘과 나머지 아랍 국가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최근에 점증된 중동 위기에는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오래된 이 지금 갈등 구조 외에도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그 서로 본토를 타격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5차 중동 전쟁의 우려에 몰아넣었었다는 거. 자, 또 그 다음에 지금 이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그 긴장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 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얼굴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서 앞으로 국제뉴스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유경선이었습니다.